1990년 9월 12일이었어요. 그 당시는 인스턴트 메시지와 줌콜이 시작되기 훨씬 전이었고 한 어린 소녀가 펜팔 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이는 부모님과 함께 휴가로 영국에서 벨기에로 가는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녀는 겨우 10살이었지만 매우 영리한 소녀였어요. 조이는 종이 한 장에 이것저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발레와 플루트와 피아노 연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해 썼어요. 물론 사랑하는 2마리의 동물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죠. 스파클이라고 불리는 작은 햄스터, 그리고 물고기 스페클. 또한 누군가 답장을 보내고 싶어 할 경우에 대비해서 연락할 수 있는 주소도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조이는 바다에 있었어요.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조이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플라스틱 병에 넣고 물에 젖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은 다음 병을 바다에 던졌어요. 몇 년 동안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하자 어린 소녀의 기대는 사라졌어요. 병이 어딘가에 걸렸을까요? 어쩌면 커다랗고 무서운 바다 괴물이 삼켰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물이 플라스틱 뚜껑으로 스며들어 메시지가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수년이 지난 후 크리스마스에 조이에게 보내는 편지가 그녀의 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표를 보니 그 편지는 유럽에서 왔어요. 네덜란드인 커플인 피에트와 제클린 나테르가 보낸 편지였는데 그들은 조이의 병을 발견하고 사려 깊게도 답장을 보내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해변에 버려진 잔해들 사이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조이의 편지는 무려 23년 동안 바다를 항해했고 최종 목적지였던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근처까지 563km 이상을 여행했어요. 작은 플라스틱 병에게는 정말 대단한 항해였어요. 조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두 어린 소년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프랭크 우스벡이라는 독일 소년은 덴마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조이와 같은 생각을 했어요. 메시지를 적어 미지의 세계에 던졌을 때 그는 5살이었습니다. 1987년이었죠. 수년 후 그는 답장을 받았어요. 그가 29살 때였죠. 조이가 2년 후에 보낸 편지처럼 그의 편지는 24년 동안 바다에 있었어요. 다니일 코로트키우라는 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발트해 근처의 쿠로니안 스핏을 산책하던 중 그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다니일의 아버지가 그의 메시지를 번역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독일어를 알고 있었어요. 이 특이한 두 친구는 결국 2011년에 화상통화를 통해 만났습니다. 모든 병 속의 메시지의 기원이 설명되는 건 아니에요. 2013년 한 크로아티아 서퍼가 아드리아해 근처에서 손상된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조나단이라는 사람이 보낸 거였어요. 보낸 사람은 자신의 편지가 메리라는 여자에게 도착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한 그녀가 답장하기를 열망했어요. 그 편지는 노바스코샤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무려 6,000km를 여행한 셈이었어요. 이 메시지는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가 크로아티아의 아드리아 해안에 도달했어요. 존과 메리의 신원은 둘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또한 멋진 사랑 이야기가 담긴 병 속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아키와 폴리나 와이킹의 경우였죠. 외로운 스웨덴 선원인 아키가 편지 한 통을 병에 담아 지중해에 던졌을 때 그는 그 종이 조각이 결국 미래의 아내에게 갈 것이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것은 1950년대 초반의 일이었어요. 그 병을 발견한 이탈리아 남자는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조카인 폴리나에게 줬어요. 1년 동안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후 아키와 폴리나는 결국 만났고 결혼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들은 당시 유명한 커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결혼식 비디오 영상이 공개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신문에 실렸어요. 이 운 좋은 사건은 사랑을 찾은 젊은이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의 5,000년 전으로 갑니다. 여러분을 고대 이집트로 데려갈 거예요. 기원전 25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거 아세요? 기자의 피라미드 건설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대성당과 초고층 빌딩을 짓는 법을 배웠지만 최근에서야 이 거대한 빌딩들이 등장했죠.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5,000년 전에 세워졌는지는 현대 과학자들에게도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이러니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겠죠. 또한
그중 가장 오래되었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 불가사이기도 하죠. 오늘날 측정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큰 규모의 건축물을 만들려면 많은 협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자 피라미드가 최초의 피라미드는 아니었어요. 계단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첫 번째 피라미드는 기원전 2630년 조세르 왕을 위해 기자의 첫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약 80년 전에 건축되었어요. 특별하게 지을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 꽤 인상적인 건축물이 되었죠. 이건 6층의 돌로 된 피라미드였어요. 높이는 19층 건물만한 62m였으며 그 당시 연주하는 것 중 가장 높은 건물이었죠. 하지만 그냥 피라미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뜰을 포함한 건물 전체 단지로 둘러싸여 있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모두들, 특히 왕들은 그것에 대비하는 필요한 모든 걸 확실하게 갖추고 싶어 했죠. 그래서 피라미드 단지에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이 완벽하게 공급되어 있었어요. 그 단지에는 피라미드와 일종의 궁전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 건물엔 왕이 사랑하고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구, 음식, 금그릇 등이요. 조세르 왕 이후 피라미드를 짓는 것은 흔한 관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많은 피라미드가 완성되지 못했어요. 하나를 짓는데 보통 20년이 걸리는데 많은 왕들이 그것보다 훨씬 짧게 지배를 했었죠. 전체적으로 100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죠.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것은 기원전 2550년경 파라오 쿠프르 위에 지어졌어요. 처음엔 그것의 높이는 40층 건물 높이만큼이나 높은 147m였어요. 두 번째 피라미드는 기원전 2520년경 쿠프 왕의 아들인 파라오 카프레를 위해 지어졌어요. 원래는 144m의 높이로 약간 더 작아요. 39층 건물 높이죠. 여기가 유명한 스핑크스 동상이 있는 피라미드예요.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인간의 머리를 하고 있죠. 이건 중요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파라오 카프레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해돋이를 바라보며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죠. 스핑크스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조각상 중 하나예요. 원래 색이 붉었고 코가 있었어요. 귀에 붉은 색소의 흔적을 여전히 볼 수 있지만 정확히 언제 코가 사라졌는진 아무도 몰라요. 한동안 스핑크스는 어깨까지 모래로 덮여 땅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다행히도 1800년대 초에 160명으로 이뤄진 팀을 이끄는 한 모험가가 그걸 발굴했어요. 기자의 세 번째 피라미드는 2배 이상 짧은 가장 작은 피라미드예요. 원래는 높이가 66m였는데 이건 약 20층 건물 높이예요. 기원전 2490년에 지어진 이 피라미드는 카프르의 아들 멘카우레를 위한 피라미드였어요. 피라미드는 나침판의 방위와 일직선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피라미드의 옆면은 태양광선을 상징해요. 하지만 그 당시엔 나침판이 없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걸 스스로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알아냈어요. 피라미드를 정렬하기 위해 그들은 2개의 별자리를 이용했죠. 원래 피라미드는 매끄러운 흰색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고 태양을 반사시키기 위해 꼭대기가 금과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후에 흰 석회암은 다른 건물들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왕들에 의해 떼어내졌죠. 과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첫 번째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약 230만 개의 석재를 사용했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각각의 사각 석재는 무게가 1톤이 넘었어요. 코뿔소의 무게만한 거였죠. 어떤 석재는 더 커서 코끼리만큼 무거웠어요. 4,500만 년 전만 해도 이 건물을 짓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현대식 장비가 없었어요. 기계도 바퀴도 심지어 강철도 없었죠. 이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금속은 구리였어요.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이걸 해명해줄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집트인들이 이걸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의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피라미드를 지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건축업자들은 매우 숙련된 일꾼들이었고 많은 음식과 보수를 받았어요. 고고학자들은 그 건축가들이 근처의 임시 도시에 살았으며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고도로 조직된 공동체였을 거라고 주장해요. 과학자들은 피라미드 단지마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일을 했으며 각각의 피라미드를 짓는데 약 20년이 걸렸다고 해요. 아마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그 건설 현장은 자원이 풍부했고 음식과 필수품들은 이집트의 모든 지역에서 기부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돌들을 자르고 운반하고 조립할 수 있었는진 여전히 불분명해요. 이론들 중 하나가 그 돌들이 나일강 하류에서 배로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워싱턴 올림피아 남쪽 32km 지점에는 키가 2.5m, 너비가 9m인 이상한 잔디 언덕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2.5평방킬로미터예요. 이 작은 언덕의 이름은 미마 마운드라고 하며 아무도 이 언덕이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거의 200년 동안 지질학자들의 악몽거리였어요. 이들은 이 산더미를 곳곳에 튀어나오게 만든 게 정확히 무엇인지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지진, 빙하, 가스 분출구, 점토 팽창, 심지어 흰개미까지 다양한 이론이 있었죠. 1942년 지질학자들은 땅 다람쥐가 이 산을 만든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987년에 이 이론을 시험해봤죠. 작은 금속 조각들을 흙더미 속으로 밀어 넣었고 금속 탐지기를 사용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땅다람쥐가 굴을 파자 쇠조각은 위로 밀려나갔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결과들을 분석했습니다. 결국 여러 세대에 걸친 땅다람쥐들이 이 언덕을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수백 년은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흙을 뒤로 옮기는 게 훨씬 힘이 덜 드는데 왜 흙을 위로 밀어 올리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땅다람쥐 이야기는 이론에 불과하죠. 과학자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을 수백만 년 동안 나무가 가득했던 거대 생태계라고 생각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폭 5m의 아마존 링이 발견되고 모든 이론이 바뀌었죠. 이 고리는 이곳에서 숲이 자라기 전에는 매우 다르게 생긴 지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바나처럼 보이는 곳이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호수 근처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했는데 분석 결과 그 흙은 열대우림이 아니라 건지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지질학자들은 여전히 이 고리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내고 있어요. 사하라의 눈이라고도 알려진 구조물 리샤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폭 48km의 고리 모양의 물체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리샤가 운석이 충돌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은 이곳이 언덕이거나 산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산이었던 곳이 침식되고 고리 모양의 바위만이 남게 되었다는 거죠. 이 눈은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뚜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춥고 건조하며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입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얼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약 6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남극이 평지라고 생각했어요. 1958년 캄부르체프 산맥이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3km의 얼음 아래에 숨어 있었고 봉우리는 3000km 높이였어요. 그리고 이 산맥은 1200km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3분의 1 높이이며 히말라야 산맥의 약 절반 정도 되는 길이죠. 얼음이 깊은 계곡과 가파른 경사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캄부르체프 산맥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산맥은 수백만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동남극의 보스토크 호수는 2012년에 시추 도중 발견되었어요. 과학자들은 3km 두께의 얼음 아래 아무도 손대지 않고 얼지 않은 담수 호수를 발견했죠. 이들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미생물과 독특한 지구 화학적 작용이 이 호수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500만 년 이상 햇빛을 보지 못했거나 지구 대기에 노출되지 않은 호수였으니까요. 하지만 호수의 구멍을 뚫으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훼손되지 않은 장소 중 한 곳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양에는 100m 크기의 이상현상이 있습니다. 인도양 지오이드 로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 중력 왜곡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많은 양의 광물 퇴적물과 심해 참호, 마그마 저수지가 이 지역의 자기장을 방해하고 있죠. 지구의 중력은 다양한 장소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변화의 패턴을 찾고 지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죠. 중력장이 높으면 보통 아래의 물질보다 밀도가 낮거나 그 반대라는 뜻이에요. 몇몇 과학자들은 이 변칙이 행성의 멘틀에 움푹 들어간 부분 때문이며 그것이 지각까지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멕시코 치와와주에는 크리스탈 동굴이 있습니다. 전체 지하구역에 걸쳐있는 이 동굴에는 놀라운 석고 크리스탈이 가득합니다. 이 동굴은 2000년 인부들이 아연광산에서 물을 빼내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반짝이는 동굴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이 크리스탈은 순도가 높고 길이는 10m 정도로 아주 컸으며 모서리가 정말 날카로워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만들어진 시기로